자,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 시험 문제 나왔죠.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한다는 건 수요 법칙이죠.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가 증가했다.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제가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어떻습니까? 두 재화 관계에 대한 게 교차 탄력성이죠. 자, 그러면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일로 들어옵니다. X지역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자체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X지역의 오피스텔이 10% 가격이 상승을 했었다. 그럼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들어오겠죠.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그럼 우리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5%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체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당의 어떻습니까?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형 아파트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자, 이거는 입셀론 값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대체제가 되는 거죠. 대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무조건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차 탄력성이 몇 점 몇이냐 하면 0.5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소형 아파트의 오피스텔과 관계는 대체제 관계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정상제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정답이 되는데 정답은 당연히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교차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이것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소득 탄력성보다 교차 탄력성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 나왔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는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우리 이제 올해는 교차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소득 탄력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은 시장 파트입니다. 시장 파트가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이제 틀렸냐면 답부터 본다면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정상이윤만 발생하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가소평가나 가대평가되는 왜곡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왜곡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높아진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본다면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이 지역성 또는 지역시장성이 존재하죠. 그 지역마다 틀리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비대칭입니다.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지역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보가 다 다르니까 정보가 불완전해지죠. 자,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에 요인될 수도 있다. 자,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이 다 틀립니다. 비동질성이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표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시장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자체는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무난하게 시장 파트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파트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세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딱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은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과 지대론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문제는 둘 다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해리스와 울마는 두 명이겠죠. 다 핵심입니다. 두 명이니까. 그래서 상호 현익을 가져다 준다는 활동들의 집적이라는 자체는 모여 있는다는 거죠. 상호 이 편익을 가져다 주는 자체는 서로 모일수록 유리하죠.
목적 집중이 맞습니다. 직접 이익을 다액 입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로 먼저 본다. 자,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지대 곡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하는 포락선이 이제 우리가 입찰 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 그럼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나왔다, 그럼 마찰 비용으로 이제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이제 이거는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하게 틀린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4번을 보시면 리카도는 비옥도입니다. 그래서 차액지대설을 얘기를 했죠.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찍으라 그랬잖아요. 농작물의 수확량의 차이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틀리다는 얘기죠. 맞는데, 자, 5번 마샬은 일시적인, 자, 일시적이라는 자체는 단기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준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샬이 얘기하는 것은 팔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샬 준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초과인이 성격을 갖고 있죠. 장기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마샬은 일시적이라는 자체가 단기적이야. 우리가 이 기계나 기구 같은 경우도 토지처럼 빌려주게 되면은 사용료를 받죠. 근데 기계와 기구는 장기적으로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팔레토 지대라고 돼 있죠. 우리가 팔레토 지대라는 것은, 팔레토는 시험 문제 한번 이 자체적으로 오지선다에서 그냥 제목만 나오는데, 팔레토는 경제지대 이론이에요. 경제지대 이론. 그래서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는 얘기를 아마 우리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준지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와 기구는 우리가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라는 건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죠. 그 생산 요소의 대가를 준지대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팔레토는 경제적 지대 이론이기 때문에 팔레토 지대의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샬은 제가 준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마샬은 이제 머리 하는 사람은 이제 마샬 그 미용실 같은 거 우리가 준미용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박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연결됐고 여기는 준지대라는 자체가 우리가 맞추셨어야 돼요. 그 마샬은 준지대라는 거.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라는 자체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은데 마샬의 준지대가 한번 나오자마자 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위주로 나왔는데, 자, 요즘은 조금 준지대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지대라는 것도 꼭 숙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도시구조론과 지대론은 한 문제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27회 때는 각각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 공간 구조론과 그다음에 이 지대론을 같이 해서 물어봤다는 거 이렇게 염두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파트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오히려 얘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보조금. 그래서 보조금이나 개발 부담금 제도는 제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이렇게 맞추는 거는 무난하게 같죠. 그래서 정책 파트는 그렇게 첫 번째부터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죠. 그래서 직접이나 간접. 자,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의 보완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를 묶는 겁니다. 무질서한 이 팽창은 이제 도시 스포로를 막는 거죠. 난개발을. 공공토지 비축 제도가 이 토지은행 제도예요.
그래서 공익사업 용지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지문은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무난하게 갔을 거라 봅니다. 18번은 약간 조금 정책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시죠.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에 하나가 맞고요. 자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법과를 제거하고 또는 감소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자 토지 이용 규제, 만약에 주택과 주택이 있다, 공장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공장을 주거 전용주로 바꾸기 때문에,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켰죠. 정액가면 안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켰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셨죠, 공법 시간에.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중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해서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만 이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지역만 상승하게 되고 다른 지역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우리가 5번이 이제 시험 문제가 틀렸는데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건 공법에서 염리 자세히 배우시지만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우리가 도시 지역, 자 도시 지역은 어떤 게 있어요?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업 지역, 그 다음에 공업 지역,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농지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자연 어떻습니까? 농림 지역이죠.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염리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은, 자 볼게요. 우리가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자 도시 지역 중에서, 자 도시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시 지역은 이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서라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과 도시 지역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공법 문제와 연결돼서 문제가, 시험 문제가 개론의 정책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뭐 당연히 이 정책에서 주택 정책이 임대주택은 반드시 내죠. 그래서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았을 때가 우리 가정한다는 게 당연한 거죠. 주택 바우처가 쿠폰입니다.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이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보조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들은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죠. 더 우리가 좋은 주택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바뀌니까 가격을 인하시키게 되면 규제를 해서 더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더 공급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이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더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임대료 규제는요, 우리가 임대인이 가격을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당연히 임대인은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질적 수준도 낮아지죠. 도배도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일러도 설치 안 해주죠. 그러면 더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일한 임대료로 다른 주택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택이 없으니까. 그럼 주거 이동이 저하되겠죠. 주거 이동이 저하되고 활발하지 않는다는 얘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지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럼 뭐가 틀렸다고 보세요? 우리가 질적으로 향상된다는 게 틀렸죠. 그래서 질적에 대한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거, 이렇게 고치셨어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이 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에, 자, 20년이 작년에 요게 다른 게 나왔었거든요.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고 부동산을 박사를 받고 출제위원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번에 5번은 정확하게 작년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엔 틀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옳긴 했죠. 그러니까 한계예요. 어차피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출제원이 40문제를 내게 되면 오지선다에 대한 문항을 다 개인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병행해서, 병행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19번에 5번은 틀렸던 것을 옳게 해서 다시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외부 효과라는 게 나왔는데, 자, 외부 효과를 또 우리가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핀피하고 님비만 싹 바꿨거든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우리가 낸 거죠. 자, 그래서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답부터 본다면 2번입니다. 자, 주위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공원이 들어선 것은 핀피 현상입니다. 자, 핀피라는 자체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 준다는 거군요. 님비는 아니에요. 님비는 부의예보과를 얘기합니다. 자, 부의예보과는 부정적이고 정예예보과는 긍정적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 밀입장이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위에 화장터가 들어서면 프랭카드를 걷습니다. 그러면 낫이에요, 낫. 그래서 얘는 플리즈, 핀피, 낫, 님비 이렇게 해서 반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1번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도하지 않았죠.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 않은 상태, 정확하게 맞고요.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그럼 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2번만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골라내셨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자, 4번 부의예보과는 부정적이죠.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는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의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는 또 부의예보과가 되겠죠.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투자 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투자 파트는 문제가, 우리가 투자는 6문제가 출제가 됐죠. 6에서 7문제니까 딱 맞게 나왔어요. 자, 21번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하자. 투자안에 채택하기 위해서는 요구가 기대보다 크다? 아니죠. 바뀌었죠. 기대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요구가 작아야 되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자, 우리가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입니다. 자, A 투자안이 B 투자보다 기대 수익이 같은 경우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A와 B를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같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 10%입니다. 근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이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건 위험이잖아요. 표준 편차는. 그래서 자,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이 표준 편차가 더 크대요. 그러면 자, 얘가 7%고 얘가 2%면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기대 수익이 같으니까 편차가 작은 거. 그래서 2번이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위험 표준 편차 X축과 기대 수익률 Y축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Y축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자, X축이 요게 위험이에요.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우상향하는데 무차별 곡선이 자, 아래로 볼록한 게 위험 회피형이죠. 그래서 요렇게 접하는 점이 최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조금 A와 B를 봤을 때 얘는 가파르고요. 얘는 완만하죠. 그 무차별 곡선은 같은 위험을 위험 회피랑 했을 때 얘는 더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요. 그럼 얘는 더 보수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얘가 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 운전들은 이제 경직돼서 타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조금 여유롭게 타면 공격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더 이 위험을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회피한다는 건 A가 더 회피한 거죠. 그럼 얘가 곡선이 B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한 게 아니라 급해진다 그래죠. 급해진다. 또는 가파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떻죠? 투자 위험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의 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가진다? 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투자자가 위험 표준 편차가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을 많은 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례관계예요. 이게 클수록 얘도 커지거든요. 그럼 부가 아니라 정의 관계죠. 플러스 같이 움직이니까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건 부는 반대고 정은 같은 방향이죠. 수익을 더 많이 바라기 때문에 부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정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자, 무위험률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다고 하셔야 돼요. 상승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이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2번은 제가 순종 전주로서 여러분들 분명히 역수관계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골라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다. 자, 분명히 제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순종.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와 얘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자, 얘가 10이면 얘가 10%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씩 10년이면은 회수를 하겠죠. 그죠?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역수관계를 알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순종이 역수죠.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율이 역수라는 자체를 노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총 투자액은 10억이고 지분 투자액은 6억. 그러면 저당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일단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저당 투자액은 당연히 4억이 되겠죠. 세전현금수지 부채 서비스액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그러면 세전현금수지가 되죠. 세전현금수지.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지금 몰라요.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세전이 6천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1억이거든요. 1억에서 4천 빼면 6천이에요. 근데 위에서 더해버리면 1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1억이라는 건 얘와 얘를 더해서 1억이 된다는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4번부터 이제 풀어본다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번서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유효 총소득입니다. 유효 총소득. 자 그러면 우리가 조순 총은 총투자가 올라가죠.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유효소득으로 이제 나누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우리가 그 유효 총소득을 물어봤기 때문에 승수를 갖고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총소득 승수는 5다. 그러면 총투자액이 올라가죠. 우리가 총이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자 총소득으로 나눠버려요. 유효 총소득으로. 그러면은 자 유효 총소득을 지금 몰라요. 총투자액은 알아요. 그럼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5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어떻습니까? 2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2억에서 지금 10억을 나누면 5가 되잖아요. 2억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순소득 승수입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조수까지는 물어본 소득 나누겠죠. 그럼 총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고 순소득이 1억이잖아요. 그럼 10이 되겠죠. 그럼 4번이 틀렸죠. 4번은 종합자본환원율은 역수항입니다. 그러면 종합자본환원율은 역수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10억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10%가 돼야 되죠.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세전현금수지입니다. 자 세전현금수지는 자 조순까지는 총투자인데 전후는 지분투자예요. 지분투자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전은 나누겠죠. 자 그러면 지분투자가 얼마냐면 6억이죠. 세전현금수지가 6천이 되죠. 그러면 자 얘도 10배니까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중요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를 감당하는 능률이죠. 순두부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영업수익이 올라가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순영업수익이 얼마를 했어요? 우리가 1억이죠. 부채 서비스이 4천이죠. 4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은 정답은 4번만 틀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순종이니까 우리가 4번을 정답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 야매를 믿고 가셨다면은 4번 정도를 맞힐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 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을 냈는데 계산 문제는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그냥 지분만 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DCF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캐시플로우, 현금 수지는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합니까? 한다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자, 얘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할인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현금 수지를 따져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 또 현금 유출의 현가를 따지는 거죠. 그렇다면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걸 비교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자, 0년이고 1년, 2년, 3년, 4년, 만약에 5년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금에 대한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운영 시에. 그래서 운영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따져봤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5년 후에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 우리가 이 처분에 대해서 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유입에 대한 거죠. 그럼 현금 유입을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됐을 때, 취득했을 때, 만약에 20억이 취득액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유출이 됐잖아요. 나간 거죠. 그럼 당연히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현가가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가회수기간법, 그다음에 순현가법, 회계적 이익률법 안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갔었어요? 내부순위법과 수익성지수법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가 넷 프리젠트 밸류가 NPV가 0인 경우는 순효가 0이죠. 단일 투자인 경우는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듭니다. 맞죠? 순영, 수일. 그래서 순효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1이다. 4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 변화가 그 투자의 순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맞고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 자,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가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둘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의 우리가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상관계수라는 게 0부터 우리가 상관계수는 0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우리가 굉장히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관계고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갈수록 똑같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절대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플러스 1까지가 있기 때문에 1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는 플러스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두 개의 투자안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자, 다른 방향의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아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 가진다. 우리가 커진다 이렇게 하셔야죠. 커진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좋잖아요. 다른 게 좋다 그랬고 너 상관이 여기 있니? 없어요. 상관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좋다 그랬죠. 마이너스 V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효율적 점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문제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옳은 것은 자 4번만 맞습니다. 자 우리가 4번에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자 이렇게 기대 수익률에 대한 세로축이 되고 가로축은 위험입니다.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가 효율적 전선이에요. 자그와 무차별 곡선이 있죠. 무차별 곡선 아까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죠. 얘가 접하는 지점이 최적이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지점이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는 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또 냈죠. 그래서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지점. 그래서 여기 교차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지점이라는 자체가 계속 나오고 아직까지는 교차점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27회 때는 교차점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수가 늘리면 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 체계적은 절대 못 줄이죠. 줄일 수 있다는 자체는 비체계적을 줄여요.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총위험을 또 줄어들게 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총은 체계적과 비체계적을 얘기하죠. 그러면 비체계적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전체적인 총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체계적은 절대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연뒤 4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거의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27회 때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가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자,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를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복리라는 자체는 이자가 또 붙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해서 복리 방식으로 간다는 건 맞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 대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는 건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3억을 모으기 위해 매월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면 3억에 대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해야 된다. 자, 3번이 틀었죠. 자, 우리가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 모으기 위해 다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마련하기 위해서. 감치기 기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월 월말 불입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돈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액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감치기 기수예요. 그러면 3억에다가 이 필요 적금액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감채기금 계수.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야 된다 하셨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가치죠. 그래서 미래가 깜깜하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다. 이렇게 해서 5억의 주택구입 필요한 자금 3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아까 2번은 1억을 빌려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는 건데 3번은 3억을 모으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칭 기술을 썼어야 돼요.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매월 말 우리가 50만 원씩이라는 겁니다. 5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임대료 수입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자, 이건 저당상수의 역수를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저당상수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죠. 그래서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계수기 때문에 자, 매월 말 50만 원씩이라는 게 연금이잖아요. 연금 분석을 한다면 연금이고 5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를 현재 가치로 바꿨어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죠. 그럼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1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전체 기간이 10년인데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만약에 6천만 원을 갖고 4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억에서 60%가 상환 비율이고요. 1억에 4천만 원이 40%죠. 잔금 비율이 됩니다. 그럼 더하면 1이 된다는 것은 0.6과 0.4를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만 틀렸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니었으나 계산 문제와 동일할 수 있는 동급의 유형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조금 계산을 할 줄 알았어야 되죠. 그래서 26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요거는 틀린 것을 보면은 일단은 2번이 틀렸어요. 2번.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다면요. 자,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좀 문제를 깊숙하게 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순소득 승수. 그죠? 우리가 조순전후라는 게 있죠. 총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조순전후.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순까지는 총투자가 올라가고요. 자, 정확하게 다 적어볼게요.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총투자가 올라가고 얘는 지분투자가 올라갑니다. 지분투자에 물어본 소득 나누죠. 총소득 나누고요. 얘는 순소득 나누고 얘는 세전현금 수지, 얘는 세후현금 수지 나누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얘네들은 다 밑에 분모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크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값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순전후죠. 그래서 우리가 조순전후, 그래서 총소득, 자, 유효총소득 있죠. 여기서 영업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소득이 되고요. 영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를 빼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되고, 자,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요. 그럼 세후현금 수지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게 커요. 소득이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 10원 빼면 80원, 10원 빼면 70원이 되거든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둘을 봤을 때는 얘가 더 크고 얘는 작죠. 근데 큰 게 더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분모가 크게 되면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이 총소득보다 승수 크다라는 걸 이해 가셨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세전 소득이 세후보다 더 커요. 그럼 세전이 더 크다는 것은
얘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승수로 봤을 때는 세후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세전 현금수가 세후 현금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난이도 있었어요. 그죠? 이건 난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니까 순용업수익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커야 돼요. 그럼 투자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용업수익 부채 수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LTV라는 게 있었잖아요. 담보 인정 비율은 통해서 투자가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 LTV가 담보 인정 비율이니까 얼마만큼 빌린 거에 따라서 이 지렛대 효과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자 앞쪽에서 LTV와 DTI 있었잖아요. DTI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27번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죠.